이 이야기는 지난 600년 동안 해미읍성을 쌓고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해미읍성이라고 부르고 문화재 명칭도 해미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성은 읍성이 아닙니다. 읍성은 그 지역의 수령,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그러한 고을 치수로서의 성을 우리가 읍성이라고 하는데, 해미에 있는 그 성은 고을 치수로서의 성이 아니고 충청도 해안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축한 성으로서 병영성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격동기, 왜구의 침몰이 잦았던 곳, 충남 서부 해안가, 지금의 내포입니다. 당시 나라의 조세로 바치는 곡식인 세곡이 모이는 창고, 조창이 있었고, 또 이 세곡을 실어나르는 조운선이 다니던 길목이었기 때문에 왜구의 침탈이 빈번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이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이고, 특히 일본의 경우 남북조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의 중앙 통제력이 지방에 그다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려 말기에 중앙의 지방 치안이 매우 미흡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한반도 해안 지역에 많은 침구를 했던 것이죠. 본래 충청 병영성은 덕산, 오늘의 예산 지역에 있었습니다.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덕산은 왜구의 침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해안가와 가까운 지역으로 병영성을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해미로 옮겨지기 전 잠시 충청 병영의 역할을 했던 덕산성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병영성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한 50m 구간인데 드문 사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잊혀져서 역설적이지만 잘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고려 말에 축조된 덕산 병영성. 병영성이 해미로 옮겨지기 전까지 서해안 방어를 위한 군사 기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 덕산 병영성에 대해 성 둘레는 398보, 안에는 우물이 있어 겨울이나 여름이나 마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조선왕조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대응하도록, 그래서 덕산에 있는 걸 이제 해미로 옮기면서 대대적으로 축성을 한 거고요. 덕산에 있던 것을 굳이 해미로 옮긴다 하는 것은 조금 옮기더라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게 태종이었던 거죠. 태종은 1416년 2월 서산과 태안, 도비산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겸한 수렵대에 강물을 엽니다. 이 일대에서 13일 동안 머문 태종은 해미의 전략적 중요성도 함께 살폈습니다. 실제 해미는 바다가 가까이 보일 정도로 뱃길이 닿아 있었고, 서쪽으로는 태안, 남쪽으로는 홍성, 북쪽으로는 당진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태종 18년, 마침내 해미에 충청 병영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충청 병마 절도 사용으로 불리게 되는데, 충청 지역 군사들이 주둔하며 서해안 일대 고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해미에 지금의 육군
본부와 같은 군 최고 지휘기관이 자리한 셈이죠.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병영성에는 총 책임자인 병마 절도사와 지방군의 훈련과 무기를 정비하는 병마 우후, 군관들과 군졸, 그리고 노비까지 수백 명이 상주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 해미 병영성에, 충청 병영성에 특별히 신백정 148명이 배속돼 있어요. 이게 아주 저는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백정은 원래가 북방에서 끊임없이 내려온 북방 유목민족들이 태종, 세종 시기에 새로 우리 그 백성청에 편입되어 가면서 신백정으로 편입된 거거든요. 그 신백정이 그 많은 148명이나 해미 병영성 안에 배속되었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이 시기 해미 병영성을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충청 병영성에 근무했던 관리들에 대한 기록 역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총 책임자였던 병마 절도사에 대한 기록인데, 이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 충청 병사 조숙기가 있습니다. 충청병사 조숙기는 경국대전을 선포했던 성종시대의 인물입니다. 1491년에 충청병사로 부임했습니다. 그가 막상 이곳에 충청병사로 부임해 보니 4개의 문 중에서 하나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다 무너져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 시설도 보수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문들 새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거 다 보수한 다음에 가장 이 지역에서 경치 좋고 전망이 좋은 곳에 정자 하나를 만듭니다. 정자의 이름은 청어정, 맑고 욕심없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성종 22년인 1491년 충청병사 조숙기는 해미읍성 가장 높은 곳에 이 청어정을 세웠습니다. 서해를 감시하는 막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당시 관리들과 문인들은 이곳에서 무예를 익히거나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청어정터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신사가 지어졌고 조선인들을 강제로 참배케 했던 아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죠. 해방 이후 신사는 철거됐고 1976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됐지만 신사와 함께 만들어졌던 진입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충청 병영성 시절의 해미읍성을 거쳐간 사람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있습니다. 이 충무공은 이곳에서 10개월 동안 군관으로 근무하면서 충청병사를 보좌해서 해안가로 침투하는 적은 어디로 올 것인가 예상 침투로를 분석하고 또 지형 정찰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술토의를 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급장교 시절, 지금으로 말하는 소위중이란 말이죠. 그때 굉장히 말하자면 좀 어설프기도 하고 뭔가 아직 이렇게 덜 성숙된 그런 시기가 이제 해미읍성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그런 기간을 거쳐서 성장해서 이제 그런 그 영웅적인 그런 인물이 이제 된 것이기 때문에 1592년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전 국토가 황폐해졌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의 군사제도는 전란을 거치면서 새롭게 개편되는데요. 이전까지 바다를 통한 외구의 공격에 대비하고 방어하는 게 중요했다면 전란 이후 내륙의 방어에 국방 전략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해미읍성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효종 2년인 1651년 인근 반양리에 있던 해미연 치소가
지금의 해미읍성으로 합쳐지고 충청평양은 내륙인 청주로 이설됩니다. 홍주, 해미, 청주, 공주, 충주 이렇게 충청도 5진영 체제가 확립되면서 해미읍성은 호소 좌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변모하게 되는 거죠. 해미의 충청 좌영장이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토포사까지 겸하게 되죠. 그래서 해미 현감 겸 충청 좌영장 겸 토포사가 되는데요. 해미읍성은 조선후기에도 단순한 고을 치수로서의 읍성이 아닙니다. 돌을 쌓아 만든 해미읍성은 오늘날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돌을 옮기는 일도 높이 쌓아 올리는 일도 그 당시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이 많은 돌은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또 누가 어떻게 쌓아 올린 걸까요? 성곽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큰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것을 뭐 단순히 해미현에 있는 분들끼리만 성곽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여러 지역의 분들을 여러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동원을 해서 성곽을 지었는데 그걸 일정 구간 나누어서 그 축조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해미읍성 같은 석성을 쌓기 위해선 많은 양의 돌이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근 산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돌은 다듬지 않고 채굴한 그대로 사용했고 아래는 큰 돌로 쌓기 시작해 위로 갈수록 차츰 작은 돌로 쌓았습니다. 쌓인 돌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고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글자를 새긴 성돌, 바로 각자성석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고을에서 싼다. 그리고 규정이 5년 이내에 무너지면 그 다시 동원해서 쌓아야 돼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성벽에 훼손이 되든지 하면 그 책임을 거기다 실명제를 한 거나 똑같죠. 저희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해미읍성 전체 성벽을 조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추가로 지명들을 많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덕은이라는 지명인데요. 현재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은진현의 옛 이름입니다. 그 지명이 사용된 시기가 1417년부터 21년 사이, 21년, 20년 그 이전 시기에만 사용되던 명칭이었기 때문에 기록에 나와 있는 축조 시기랑 그리고 이 성벽에 남아있는 각자 성석의 시기랑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 책임제, 공사 실명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해미읍성은 낮은 구름과 넓은 평지를 활용해 쌓은 평산성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태종 17년인 1417년부터 세종 3년인 1421년까지 4년 동안 축조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도 긴 시간 끊임없는 개보수를 통해 성종 22년인 1491년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된 성곽 형태가 갖춰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각자 성석은 모두 25개. 비록 각자 성석에 기록된 건 지역의 이름이었지만 이렇게 아로새겨진 건 민초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임금 하나를 위한 성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땀과 눈물이 다 거기 배 있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애착이 있는 우리 모두의 성, 이웃 고을에 있는 성도 지켜져야 내 생명과 재산이 지켜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고을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성을 쌓고 나는 어디서 왔다 간다고 그 기록까지 남긴 그러한 성이 해미읍성이었습니다.
절박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민초들. 이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해미읍성 순교의 역사로도 이어졌습니다. 내포 지역은 조선 후기 천주교 전파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죄인을 잡아들이고 처형하는 토포사를 겸했던 해미 현감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해 재판했고 처형까지 담당했습니다. 조선의 천주교 박해 시기 해미와 내포 지역에서 순교자가 많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유와 평등을 외치던 평범한 농민이나 천인이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같이 하느님의 자손인데 나는 주인이 되고 너는 노비 노릇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미친 짓이죠. 이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질서 문란사범으로 천주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았던 무명의 순교자들은 가진 문초와 형벌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진리를 통해 조선 사회의 모순이 극복되리라 믿었습니다. 평등을 더 강하게 희망을 한 건 양반보다는 억눌린 계급에 속했던 양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천인들, 노비를 포함한 천인 집단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천주교에 대한 신앙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해미읍성 안에는 수령 약 300년으로 추정되는 회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회화나무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당시 끌려온 신자들이 너무 많아 감옥에 다 가둘 수 없었고 이들은 결국 이 회화나무에 매달려 고문당했는데 천주교인들을 묶어뒀던 철사 자국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죠. 이 전설의 회화나무는 모든 걸 지켜봤을 겁니다. 조선 사회의 불평등과 불합리한 신분 질서를 극복하고자 신앙 안에서 자발적으로 항거했던 민초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입니다. 탄압과 박해로 이어져 왔던 해미읍성 안에서의 순교의 역사는 교황청을 통해 국제 성지로 지정되며 그 숭고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해미 순교 성지를 단순히 그 참혹한 죽음의 땅으로만 기억했기 때문에 순교 성지가 된 건 아니죠. 해미는 순교지로서의 의미와 더불어서 자발적인 신앙의 수용지라고 하는 의미를 교황청은 일찍부터 알고 그걸 강조를 해줬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항거이자 자주 독립을 일으키기 위해 일으켰던 만세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미읍성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만세운동은 두 차례, 특별히 2차 만세운동은 해미읍성 안에 있던 보통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탁골공원에서 3월 1일 날 이제 거사를 했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 해미에서도 그 서울 갔다가 그 상황을 보고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병선이라는 분이 그 독립선언서를 이계성 씨한테 줘가지고서 그놈을 이제 면석이니까 복사를 해서
해미 면사무소 서기였던 이계성은 전달받은 독립선언서를 대량으로 제작합니다. 3월 24일 해미 보통학교 졸업식을 계기로 만세운동을 벌이자며 졸업생 김관용을 설득했고 이들과 함께 거사를 도모합니다. 밤 11시 해미 보통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 신앙인, 주민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횃불을 들어올렸습니다. 준비된 독립선언서가 낭독됐고 낭독이 끝난 뒤엔 만세 소리가 해미의 밤을 덮었습니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해미읍성 남문과 서문, 우시장을 지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국립보통학교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민학교인데 거기 이제 학생이나 졸업생 혹은 이쪽에 있는 천주교, 기독교 신도들 이런 사람 위주로 해서 뒷산에 올라가서 횃불도 올리고 또 독립선언서도 낭독을 하고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행진을 해서 서문 쪽에서 남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우시장까지 가면서 이렇게 만세운동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한밀운동 때의 해미가 그래도 민족 구성원의 하나로서 의지를 잘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지만 이들은 해미 주재소로 이동하던 중 출동한 일본 경찰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체포된 사람만 200여 명. 이계성과 김관용은 악형과 옥고를 치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의 비범했던 만세운동의 역사가 해미읍성 안에 있습니다. 지금 소형 비가 성 바깥에 좀 떨어진 데서 관심 밖에 있는 그 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목격을 하자면은 성 안에 위치로다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절감합니다. 해미읍성이라든가 시위 현장에다가 그 기념비를 하나를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규모를 크게 하나 세우고 이 운동의 주도자인 이계성 씨나 김관영 씨의 흉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서 사람들이 다만 추념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절실합니다. 저는 60년도에 태어나가지고요. 해미에서 태어나서 해미읍내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장선복입니다. 진남문 입구에는 저 조그만 초가집으로 된 구멍가게가 있었고요. 들어오면서 저기 오른쪽으로 보이는 사무실 자리가 그때 당시는 우체국으로 돼 있었고요. 우체국 지나면서는 개인의 과수원이 있었고 과수원 담장은 탱자나무 울타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군데군데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걸치고 있는 읍성들이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국민학교하고 우체국하고 면사무소하고 과수원들 우리가 졸업하면서 이제 국민학교고 이제 성 복원 사업으로 인하여 다 이제 철거기 시작을 했죠. 국민학교도 바깥으로 옮기고.
일제강점기 해미읍성 안에 있던 관아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엔 학교와 면사무소 같은 기관이 들어섰습니다. 해미읍성 복원사업이 시작된 1973년 전까지 160여 채의 민가도 있었죠. 이 시기에 조선시대 160여 개에 달했던 전국의 많은 읍성이 빠르게 훼손되고 철거된 겁니다. 지방 도시들에 대한 읍성 철거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지고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로도 놔야 되고 또 상하수도 시설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희생이 됐습니다. 성의 그 돌을 빼다가 그걸 깨가지고 그걸 쌓는 그 재료로 이용을 한 거죠. 과거 해미읍성은 탱자성이라고 불릴 만큼 탱자나무가 성곽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 판 뒤 물을 채워놓았던 해자도 북문지 일부만 복원된 상황. 지금도 해미읍성 곳곳에선 온전한 복원과 관리를 위한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난문과 서문 사이에 2개의 포로가 있습니다. 이 포로 이제 면석이 이완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석과 면석 사이가 많이 벌어져서 위험성이 있어서 돌들이 떨어진다든가 그럴 경우 관광객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굴조사도 좀 하고 정비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해자를 완벽하게 좀 찾아서 복원하고 조사를 주변으로 더 확대도 하고 그래서 경관에 어울리는 소위 탱자나무를 어떻게 심었었는지 성벽 바깥에 돌려가며 심어서라도 과거의 이미지를 가능하면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비를 잘 계획하고 보존과 정비를 잘 조화시켜서 유산으로서 후손들한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미읍성은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1973년부터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여러 차례의 발굴 조사와 정비 사업을 통해 복원과 보존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충청 병영성이었던 해미읍성의 모습을 찾아보기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달라졌던 해미읍성. 하지만 성 본연의 정체성과 역할은 병영성이었습니다. 성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모습, 즉 충청 병영성의 모습을 제대로 복원하고 알릴 때 해미읍성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복원을 하려면 원래 처음 추측할 때 충청 병영성으로 추측을 했으니까 충청 병영성의 모습을 복원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충청 병영성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서 병영성의 모습도 이제 느끼고 읽을 수 있고 또 이제 진영성의 모습도 느끼고 읽을 수 있도록 해미성만의 그 특성을 그대로 그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복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해미읍성 축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고 2022년에는 1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왔습니다. 축제는 좀 더 중장기적인 그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 재현에 대한
상당히 그런 강력한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지 역사 재현형 축제의 장점이고 그것이 바로 프로방에서 보신 그 축제가 바로 그 증거고. 지난 20여 년 동안 열렸던 해미읍성 축제에선 태종의 강무와 충청 병마 절도사 행렬, 도적 잡는 도포사, 성사계 체험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기반을 둔 프로그램도 여러 차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기능을 했던 해미읍성 본연의 역할과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체험하기엔 부족했습니다. 해미읍성 축제는 문화재 활용을 기반한 지역 개발형 축제가 절대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해미읍성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선시대 재현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재현,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그것을 관광 상품화한 상품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통 우리가 역사이라면 지루하게 여기고 재미없게 여기죠. 골통품처럼 여깁니다. 박제된 어떤 표본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죠. 해미읍성을 들어가면은 뭘 봅니까, 사람들이? 입구에 있는 그 옛날 병장기, 관아, 그 다음에 거기 옛날 죄인들이 묶여 있는 그런 장소, 그냥 이렇게 병렬식으로 보고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해미읍성에 가면 꼭 저거를 봐야 되겠어. 마음먹게 만드는 킬러 컨텐츠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해미읍성만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기억할 만한 곳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해미읍성의 주인공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십니다. 병영성이었던 이곳 해미읍성에 방문객들이 오셔서 해미읍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또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느끼고 체험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들풀 같던 민초들의 삶은 대체로 순탄치 않았고 시대는 바뀌었어도 이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돌을 쌓아 올린 사람도 신앙의 박해 속 순교자도 자주 독립을 바라며 만세를 외친 이들도 모두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습니다. 역사는 귀족들의 무덤이 아니죠. 역사를 이룬 참다운 주인공들은 바로 이름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쌓고 스스로 지키는 곳, 이게 읍성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민초들의 삶과 그 속의 아픔은 어쩐 일인지 해미읍성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해미읍성. 지난 600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성을 쌓아 외적을 막고자 했던 그때보다 우린 얼마나 스스로를 잘 지키고 있을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자주독립을 외쳤던 그때보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평등하고 자유로울까?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 해미읍성의 오래된 역사 속에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해미읍성의 역사는 우리가 애써 기억하고자 할 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